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지로 자주 찾는 오사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때는 2018년 1월 26일 일본 오사카 사카이시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로 의식불명에 빠진 환자 한 명이 긴급히 이송됩니다. 그는 67세의 남성 아다치 토미오 씨였죠. 평소 건강이 좋진 않았습니다. 지병으로 당뇨를 앓았고 또 거기에 대장암 4기 환자라서 이미 대장 일부를 좀 제거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 이 암이 폐와 간으로 전이되면서 방사선 치료도 함께 받고 있었고요. 즉 누구보다 건강관리가 각별하게 필요한 사람이겠죠. 그럼 그가 그 암 때문에 지금 의식불명이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토미오 씨에게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건 6일 전인 2018년 1월 20일. 이날 그는 저혈당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죠. 다행히 며칠 후에 건강을 회복했고 25일 날 퇴원을 합니다. 네, 어제요. 하지만 바로 다음날 또다시 저혈당이 왔는데 이번엔 의식불명에 빠질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토미오 씨의 혈당은 20mg/dL. 보통 정상 수치는 70에서 110 사이인데 만약에 혈당이 70 이하가 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현재 그는 20이죠. 통상적으로 30 이하가 될 경우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어요. 토미오 씨는 현재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의료진은 그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하루 뒤인 3월 27일 이번에는 토미오 씨의 큰아들 40살이던 아다치 마사미츠가 이 아버지의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거예요. 당시 집에는 큰아들 외에도 어머니 그리고 누나 아케미가 함께 있었죠. 이 마사미츠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한참이나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가 쓰러져 있었고 가족이 발견한 거죠. 이때 누나는 외출 중이던 마사미치의 아내, 그러니까 올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막 황급히 달려온 아내는 처절한 남편의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마사미츠는 화장실 벽에 기댄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는 끝내 사망 판결을 받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고 보니까 이 현장 화장실에서 뚜껑이 덮여있는 변기 위에 연탄이 담긴 그릇이 발견됐거든요. 이거 뻔한 상황이죠. 경찰은 마사미츠가 직접 연탄을 피워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유서가 존재했고요. 이 유서가 그러니까 마사미츠가 화장실에서 발견된 직후에 누나 아케미가 그 마사미츠 아내가 달려왔잖아요. 그 아내에게 이게 유서인가 봐 하고 건네준 거였어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누나를 위해 돈을 빌리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버지에게 인슐린을 맞췄습니다. 아버지가 의식불명이 된 건 다 나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병원에 입원한 토미오 씨가 당뇨를 앓고 있다고 했잖아요. 평소 혈당이 높은 당뇨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몸에 인슐린을 투여받습니다. 이 인슐린이 몸에 있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이걸 과다 투여할 경우 반대로 저혈당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걸 이용했다라는 게 남편의 유서 안에 들어있었던 거고요. 자, 이 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장남은 금전적인 문제로 괴로움을 겪다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죄책감으로 본인 역시 지금 목숨을 끊은 정황이에요. 이 집안 뭔가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 집안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선 아버지인 토미오는 얼마 전까지 오사카 사카이시에서 꽤나 규모 있는 수도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수도 설비, 배관 공사 그런 걸 맡아 하는 회사였고요. 탄탄한 실력이 있어서 규모를 계속 키워나갔어요. 그러다 몇 년 전부터 토미오 씨의 건강이 이제 당뇨도 있고 막 대장암도 나오고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이제는 자식들한테 회사를 물려줘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일단 자식들은 44살의 장녀 아케미, 그리고 40살이었던 장남 마사미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사미치의 경우에는 이미 자신만의 건축회사를 만들어서 순조롭게 경영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누나 아케미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게 되죠. 그녀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개입한 건 당시로부터 3년 전인 2015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요, 2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누나가 경영을 맡고 나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날이 갈수록 자금 사정 힘들어지죠. 이걸 알게 된 동생 마사미츠는 아니 이거 아버지가 이렇게 키워놓은 우리 가업인데 그냥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누나를 돕겠다라고 직접 나서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닌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누나와 동생 사이에 트러블이 잦아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사미츠가 와서 이제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봤잖아요. 그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보니까 동생 입장에선 아니 누나 왜 경영을 이따구로 했어? 이렇게 무능력해 생각할 수 있죠. 또 반대로 누나는 아무리 네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지금 나를 너무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점점 날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더니 내가 널 죽여버려야 속이 시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폭언을 퍼붓는 날도 생겼습니다. 남매의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멀어졌겠죠. 사실 다 아버지 회사 살리겠다고 시작한 건데도 불구하고요. 한편 이런 집안 사정을 마사미치의 아내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아내한테 여보 누나 진짜 조심해야 돼 하면서 누누이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욕심만 그득하고 회사를 맡을 만한 깜이 아니다. 사실 부부끼리 그런 험담을 좀 해왔었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죽은 남편의 유서가 좀 이상합니다. 이건 그 위급한 상황에 누나가 유서라고 건네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로 문서화돼서 딱 인쇄가 된 종이더라고요. 손으로 쓴 게 아니라요. 아내가 생각을 했죠. 아니 내 남편이 여태 컴퓨터로 편지를 쓴 적이 있나? 단 한 번이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유서를 좀 살펴보면 그 안에 문법이나 단어 선택도 평소 남편의 문체와는 너무 다르고요. 아내는 즉각 누나를 의심했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전달합니다. 형사님, 제 남편 죽음에 누나가 개입된 것 같아요.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애원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단순하게 극단적 선택으로 마무리하려던 사건인데 아내 제보 들은 경찰이 그럽시다 하면서 사건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초동 수사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상한 점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이 마사미츠가 사망한 현장의 화장실 문에 본드가 발라져 있었어요. 이게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이제 죽음을 결심한 마사미츠가 이렇게 일부러 발라놨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거기에 사용된 본드는 화장실 내부가 아닌 창고에서 발견됩니다. 왜? 이거 들고 들어갔을 텐데 왜 이게 밖에서 나오냐고요? 게다가 그 변기 위에 연탄이 태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내부에 라이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불을 붙이냐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마사미츠가 어디에서 유서를 작성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 자택, 사무실 컴퓨터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근데 어디에서도 유서 파일이 없습니다. 분명 이걸 썼다는 건 어디다 저장을 했을 거라는 건데도요. 그래서 범위를 좀 더 확대했죠? 그랬더니 유서 파일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바로 그가 숨진 본가의 컴퓨터에서 나왔죠. 인쇄 역시 여기에 있는 프린터로 한 게 확인됐고요. 이제 의심의 화살은 당연히 누나 아케미에게 집중됩니다. 경찰이 핸드폰 포렌식을 했더니 이 누나가 여러 번에 걸쳐 연탄 관련된 검색을 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마사미치의 시신을 부검해 봤더니 놀라운 게 드러나요. 몸 안에 수면제 성분이 나온 거예요. 평소 그는 수면제를 복용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약 성분은 누나가 이전에 처방받은 것과 동일한 성분이고요. 수사망이 점점 아케미를 향해 조여왔죠. 그게 불안했던 걸까요? 어느 날 아케미가 경찰한테 갔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동생의 아내가 좀 수상해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올케를 범인으로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고 정작 지금 누나인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간다라는 식의 음모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자, 이후 그녀의 행동도 가관이었죠. 아케미는 억울하다면서 자기가 직접 이 음모론 내용을 적어넣은 전단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 이웃집에 뿌리고 주변 차 앞유리에 끼워 넣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범인이 아니다. 그 마사미치 아내가 범인인 것 같다. 이런 걸 막 퍼뜨리려는 거죠. 게다가 점점 이게 강도가 좀 세지는데요. 화를 못 참았는지 올케 자동차에다가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면서 정말 악랄하게 괴롭힙니다. 근데도 이 모든 게 CCTV에 찍혀 있어요. 사실 이런 과한 행동을 할수록 더 의심을 받는 건 아케미였죠. 결국 2018년 6월 20일 아케미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엔 사실 또 다른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 마사미츠가 사망할 당시 집안에 어머니도 계셨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그날 우리 딸 아케미가 나에게 녹차를 한 잔 타줬어요. 근데 그걸 마시자마자 내가 의식이 몽롱해져서 잠들어 버린 거야.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더니 아들은 죽어 있었고요. 어머니는 그때 잠들어 버린 거죠.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은 사건 당일 집을 찾은 남동생에게 누나가 같은 방법으로 또 의식을 잃게 했다고도 판단합니다. 이후 그를 직접 화장실로 옮겨서 연탄 피우고 문 봉쇄하고 자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장을 빠져나온 뒤 자살로 위장한 거라고 판단한 거죠. 친누나가 이렇게까지 해서 집에서, 부모님 계신 집에서 동생을 죽인다고요? 너무 끔찍합니다. 아니, 그러면 재판에 앞서 살해 동기는 뭐였을까요? 단순 돈? 피해자 아내에 따르면 마사미치는 사건 하루 전,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와이프한테 이거 누나 때문인 것 같아 라고 의심하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누나는 동생이 알 것 같은데 이게 발각되게 두려워서 동생까지 살해한 게 아니냐라고 추측이 나왔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듯 그녀가 작성한 그 남동생의 가짜 유서, 누나가 작성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남동생에게 자기 죄를 덮어 씌우려는 흔적이 있었죠. 내가 아버지에게 인슐린 줬다고 적어놨으니까요. 한편 아케미가 체포된 지 8일 후 아버지 토미오는 끝내 의식불명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2명이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바로 아케미가 아버지에게도 살인을 시도한 게 아닌지 조사에 들어가는데 역시나 수상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앞서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던 그 2번 모두 공교롭게도 그날 전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큰딸 아케미가 마침 이때 집에 와 있던 그 타이밍이더라고요. 게다가 더 잔인한 건 아버지가 저혈당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지럽지? 정신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문제를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케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그 상태로 장시간 방치했어요. 끝내 의식을 잃고 아버지가 쓰러지자 그제야 여기 911 좀 부를게요 하면서 병원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 시기쯤에 아케미가 핸드폰에 뭘 검색했는지 포렌식을 해봤더니 인슐린 다량 섭취, 저혈당 오래 방치하면 죽나요? 기록이 뻔하게 나옵니다. 와, 아버지 쓰러졌는데 이걸 검색할 여유가 어딨냐고요. 결국 이런 정황과 증거들로 인해 2018년 10월 아케미는 또다시 아버지 토미오 살인 혐의로도 기소됩니다. 자, 이렇게 가족의 2명을 살해한 아케미는 원래부터 미친 여자였던 걸까요? 그녀는 1974년생입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굉장히 인기를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외모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또 성격도 나쁘지 않아서 특히나 남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학창시절을 보낸 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0살 연상의 우체국 직원을 만나 연애하고 또 결혼에 성공했죠. 2사람 사이에 아들 2 낳았습니다. 잘 사나 싶었는데 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남편이 도박에 빠지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했죠. 굳게 이혼을 결심한 아케미. 그런데 그녀의 행동은 조금 남달랐습니다. 내가 무조건 아이의 친권을 가져와야 돼.
이 일념 하나로 어느 날 남편의 지갑에다가 몰래 대마초를 넣어둬요. 그러니까 약물 중독으로 꾸며내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또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일로 체포까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고 암울한 날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아케미야 너밖에 없다 하면서 사업을 물려받게 된 거죠. 이혼 후에 아케미가 잠시 교제를 하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에 따르면 아케미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처한 현실을 좀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했고요. 단순히 돈만을 쫓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녀는 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고 나서도 나 이거 도저히 적성이 안 맞는다 라면서 큰 스트레스를 호소했는데요. 당시에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오죽하면 야, 너 그럴 거면 그냥 그만둬라 라고 제안을 했죠. 근데 이때 그녀는 나도 몰라. 일단 될 대로 그냥 되는 데까지 해볼래. 그냥 난 알바나 하면서 살고 싶어. 라면서 좀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는 것보다도 좀 회피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회사 CEO인데 말이죠. 2022년 8월 아케미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녀가 한 말은 딱 한마디뿐이었어요.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무슨 자세죠? 변호인단은 물론 그녀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을 살해할 결정적인 동기가 아주 약하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돈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 잠든 남동생을 누나 혼자서 화장실로 옮겨서 자살을 위장했다? 이거 자체가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내세웠어요. 결정적으로 그 휴대폰으로 저혈당 쓰러지면 죽나요? 검색한 기록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단지 위급한 상황에 아버지가 너무도 걱정이 돼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죠. 또 이게 아라고 말하면 아닌 것 같고 또 애라고 말하면 애인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아버지 토미오의 사인 또한 쟁점이 됩니다. 이 토미오의 주치의는 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한 저혈당 쇼크가 원인이라고 꼽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케미가 인슐린을 넣었다라는 게 증명만 되면 이제 살인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아버지가 대장암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양내과 의사는 대장암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약해진 거다라는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암이 사인이라면 토미오는 병사, 그러면 아케미도 살인죄를 벗게 될 텐데요. 한편 이때 아케미의 어머니가 힘겹게 증언대에 섭니다. 생각해보니까 딸이 우리 집에 방문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저혈당에 빠졌던 것 같다. 그건 맞는 것 같다. 라고 증언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입장에선 지금 남편과 아들이 모두 죽은 마당에 딸까지 살인죄로 기소된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딸이라도 좀 살리자 싶을 수 있는데 이런 증언을 좀 용기 내서 한 거죠. 실제로 어머니는 어떻게든 이 딸 아케미가 우리 가족의 사망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돈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합니다. 아버지가 입원을 하고 나서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아케미가 은행 계좌에서 꾸준히 돈을 출금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 살해할 동기가 금전적인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건 판결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고요. 2022년 11월 마침내 D-Day가 되었습니다. 이날 오사카 법원은 아다치 아케미에게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 둘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케미에겐 무기징역이 내려졌죠. 사실 검찰 측에서는 사형을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무기징역만 받은 데에 대해서는 여전히 살해 동기가 좀 미약하고 범행의 잔혹성이 낮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판결 이후 아케미와 검사 측 모두 항소했고요. 2심 재판은 올해 2024년 1월에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아케미 측은 여전히 무죄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한편 검찰 측은 이건 무기징역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사형을 요구했죠. 최근인 2024년 4월 2심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지지해 항소 기각하고 그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그렇게 매정한 큰딸의 살인극은 2심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정이 끈끈하다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한순간에 좀 남보다 더 밉고 저주하게 되는 것 역시 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쩌면 범행 동기가 미약하다라는 재판장의 말은 그만큼 그녀의 살인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어렸을 적에 가깝게 지내던 큰아버지네도 또 고모네도 어느 순간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져서 평생 보지 않겠다고 하는 막 집안 싸움이 나는 이런 일 다 겪으셨죠? 물론 여러분만이 아는 각자의 집안 사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이 이렇게 잔인하고 냉혹한 결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9월 12일 일본 치바현에 있는 한 가정집 앞에서 20대 남성 여러 명이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동네 건달인가 싶었지만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이들 모두 어딘가 긴장한 듯 초조해 보였죠. 그리고 잠시 후 이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을 했고 문제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실 중간에서 처참하게 토막난 시신을 발견하고 말았죠. 피해자의 신원은 21살의 남성 타케우치 료. 그는 2주 전부터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이 밖에서 서성이던 남성들은 료를 찾아다니던 친한 친구들이었고요. 그런데 실종 2주 만에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그의 집 안에서 시체로 발견된 상황.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살인사건임이 밝혀지고 가장 먼저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습니다. 료가 집에 없다라면서 친구들이 들어오는 걸 필사적으로 막았던 료의 친누나였는데요. 물론 인상이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는 이 사진 속에서 너무도 온순해 보이는 이 누나가 친동생을 토막살인했다고요?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닐까요? 싶었지만 우선 꼬이고 꼬인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케우치 가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망한 타케우치 료는 부모와 4살 위 누나 그리고 2명의 여동생 사이의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가정 환경이 꽤 불우했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무관심했고 어머니 또한 손찌검이 잦았습니다. 부모가 식기를 제대로 씻지 않은 채 음식을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또 어쩔 땐 이틀 이상 밥을 먹지 못하고 굶기도 했고요. 그러던 2008년 아버지가 정신질환 판정을 받게 되고 일을 그만두면서 집에서 요양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 아버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집에 계속 머물게 되면서 더욱 그는 무너져가는 듯 했어요. 한동안 아버지가 무력하게 멍하니 있다가 얼마 후에는 극단적인 시도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죠. 이 가정이 그야말로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2011년 부부는 이혼을 결심했고요. 어머니는 막내딸만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 집의 남은 가족은 아버지, 그리고 첫째 딸 타케우치 에미, 둘째 아들 타케우치 료, 그리고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잃고 집에서 요양하는 아버지에게는 이 자식들을 부양할 경제력 능력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 별 수 없이 장녀였던 에미가 대학을 자퇴하고 알바를 시작합니다. 동생들을 먹이고 또 공부시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사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 같이 같은 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거의 나오질 않는 겁니다. 아이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아요. 결국 2014년 아버지는 방 안에서 고독사한 채로 발견됩니다. 사인이 심근경색이었는데요. 버젓이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이 비극 이후에 참다 못한 셋째 딸마저도 집을 나가고 말았는데요. 이제 이곳에는 큰딸 타케우치 에미와 둘째 타케우치 료, 이렇게 남매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당시 누나 에미의 나이가 23살, 료가 19살이었습니다. 여태 다사다난한 가정이었긴 했지만 누나 타케우치 에미는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육상부에서 활동을 했고요. 또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을 자퇴하긴 했지만 이후 5년간 알바를 쭉 하면서 직장에서도 늘 칭찬받는 성실한 직원이었고요. 그녀가 일하던 곳의 점장님은 에미 걔는 굉장히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다. 딱히 가족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민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라, 에미는 뭔가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 좀 감추고 싶었던 걸까요? 한편 그녀는 밖에서 굉장히 쾌활했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좀 바뀌는 듯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장이 된 어떤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회생활에 좀 찌들어서일까요? 단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느냐? 그녀의 방을 보면 거의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될 만큼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음식과 화장품, 속옷들이 그냥 어디 들어가지 못하고 한 공간 안에 그냥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인데 동생 타케우치 료 또한 밖에서는 사실 평판이 좋았어요. 간호시설에서 일을 했는데 남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가지고 있는 듯 했죠. 인간관계도 좋아서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남매 둘 사이는 어땠냐 봤더니 두 사람이 꽤나 돈독합니다. 누나는 알바한 돈으로 동생 핸드폰과 옷을 사주기도 했고요. 동생도 누나라면 끔찍히 여겼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이 집에 남매만 남게 되면서 그 상황이 서서히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이 덩그러니 집에 남았고 룸메이트가 됐죠. 그러면서 서로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자. 당연하겠죠. 두 번째, 서로의 방에 들어가지 말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허락 없이 친구를 집에 부르지 말자. 남매 간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규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 료가 이걸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남매가 월말이 되면 각자 사용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생활비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근데 동생은 영수증을 모으지 않는 겁니다. 버려버리기 일쑤였죠. 이뿐만 아니라 누나가 방에 들어가는 걸 끔찍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은 누나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난삼아 사진을 찍은 적도 있었죠. 그리고 정작 문제는 이걸 트위터에 올리게 된 건데요. 보고 계신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방 안에 쌓여있는 박스, 근데 그 박스 안팎으로 과일, 바나나가 놓여져 있죠. 이것만 봐도 사실 단적으로 이 방 안이 어땠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료는 이렇게 난잡한 누나 방 사진을 올려서 놀렸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나는 혼자 재밌는 게임이라도 한 걸까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료는 어쩌면 누나가 집안을 너무 더럽게 쓰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 했어요. 이 외에도 남매 간에는 누가 쓰레기를 버릴 거냐, 설거지는 왜 안 했냐 등등의 사소한 트러블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정도는 남매 사이에서 평범하게 겪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결정적으로 이 누나 에미를 아주 예민하게 만드는 한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 원래 셋째 여동생이 쓰던 빈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료가 자신의 오락실 게임방으로 개조를 하게 된 사건이죠. 보시는 이 사진은 료가 직접 트위터에 자랑하면서 올린 자신의 그 오락실 게임방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그 외부에 있는 오락실에서 볼 법한 각종 기계들이 놓여 있죠. 료가 이 장비들을 직접 구매했다고 해요. 그리고 종종 자신이 플레이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죠. 친구들을 불러서 놀기도 했고요. 료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놀이터,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이 누나 방 바로 옆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게임을 할 때마다 이 방으로 소음이 들려가요.
심지어 게임 기계들이 막 이렇게 전자 드럼도 있고 막 비트 맞추고 버튼을 막 누르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소음이 더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죠. 물론 이 게임방이 있는 이후에도 남매 사이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둘이 간혹 외출을 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 기록은 료의 트위터에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오늘은 누나와 데이트하는 날, 누나가 사준 푸딩이 맛있다 등등의 지극히 평화로운 일상의 내용들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못 가서 트위터에 이러니까 누나가 싫다, 누나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다수의 불만이 표출되기도 하죠. 저는 사실 여러분께 좀 격양이 돼서 설명하긴 했지만 여기까지 하더라도 어느 남매들과 그닥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남매에게 정말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 동생 류가 모르고 있던 비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이 남매에게는 연금 형식으로 유산이 지급되었던 거예요. 그게 1년에 약 150만 엔, 하나로 한 1,5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죠. 문제는 그 돈을 지금껏 누나인 에미가 혼자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동생 류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 격하게 분노했죠. 누나한테 왜 그 돈을 혼자 가졌냐 라고 따지는 건 물론이고 당시에 그 친구에게 아니 그 돈의 절반은 당연히 내 거 아니냐 억울하다 라면서 누나가 그 돈에 그렇게 욕심이 난다면 차라리 이 집을 나가서 혼자 살아야 한다, 이 집은 나한테 남겨놔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결국 원망이 극에 치닫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아버지의 유산을 독점했던 에미. 그러고 보니까 평소에도 소비 성향이 좀 컸습니다. 원하는 물건들을 마구 사댔고요. 그게 방에 막 어지럽게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돈에 허덕이기도 했어요. 사실 사건이 있을 무렵에 동생과 원래 반반 생활비를 내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꽤 밀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지고 있던 동생이 거의 생활비 전부를 부담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건 모르던 부분이었는데요.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한 달 전부터 이 남매의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리오가 여기 내 집이니까 너 나가라 라는 막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막 두 사람이 밀치며 몸싸움을 벌인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위기의 날들이 지속되던 중에 사건이 벌어진 그날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에미의 증언에 따르면 화를 내던 동생 료가 갑자기 부엌 칼을 쥐고 에미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겁이 난 누나 에미 또한 칼을 집어들었고 그대로 동생에게 던졌죠.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동생 허벅지에 칼이 꽂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물론 누나의 증언이죠. 에미는 덜컥 겁이 났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좀 진정을 시키고 시간이 지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동생의 몸은 싸늘한 시신이었다는 에미의 진술. 어쨌든 결론적으로 남매 간의 다툼 끝에 누나가 남동생을 살해한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에미는 당당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비극이다라고 호소를 해요. 그리고 일관되게 내가 죽일 생각, 살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말을 믿어주고 싶기도 하지만 동생이 사망한 시점부터 그녀가 한동안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를 보면 다소 수상쩍게 느껴집니다. 우선 동생이 죽은 걸 확인했죠, 에미는. 그리고 엽기제격에도 이 시신을 다 토막내버립니다. 동생을 토막낸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너무나 비인간적인데요. 그 절단한 부위들을 비닐봉투에 넣어서 약 2주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죠. 그렇게 시신을 유기한 후에 에미는 어땠을까 보니까 평소처럼 출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동생 신용카드로 쇼핑을 즐기기도 했죠. 집 안에는 동생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결코 완전 범죄가 될 수는 없었죠.
평소 이 료의 집에 와서 함께 게임을 즐기던 친구들이 수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당연했죠. 2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료는 하루에도 몇 번씩 트위터를 올렸을 정도로 약간 SNS에 광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8월 31일 이후에 완전히 SNS 활동을 멈추면서 친구들의 의심을 사게 됐던 겁니다. 결국 2016년 9월 12일 친구 몇 명이 료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집 앞에 료의 차가 버젓이 세워져 있어요. 문을 열어준 누나 에미. 그녀는 동생이 집에 없다 라면서 지금 집이 너무 더러워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막게 되죠. 친구들이 잠깐 확인만 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배탈이 나가지고 아침 내내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더니 집안에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라면서 온갖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그렇게 무려 1시간 가까이 실랑이가 이어졌죠. 친구들은 료가 차 없이 어디 갈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 집안에 있는 거다 아니면 무슨 일이 난 거다라는 게 확신이 들었고요. 누나의 행동에 더 이상함을 느꼈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한 후 다음 날 경찰은 에미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떡하니 거실에 2개의 큰 비닐봉투가 보였습니다. 안에는 토막난 료의 사체 일부가 나눠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케우치 에미의 친족살인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왜 그토록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해체를 한 것뿐이다 라고 덤덤히 진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살인에 대해서는 동생이 먼저 칼을 쥐어가지고 나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라는 걸 끝까지 주장하게 되죠. 여론의 아주 뜨거운 관심 속에 재판이 열렸고요. 하나하나 증거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시작했죠. 검사 측에서 뭘 주장하냐면 아니 두 사람이 몸싸움을 했다는데 왜 당신 에미의 몸에는 상처가 하나 없는 거냐 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체격 차이가 꽤 있어요. 그리고 남녀라는 성별 차이도 있죠.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분명 에미가 더 다친 데가 많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동생에게 칼을 던져야 할 만큼 이게 격한 싸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유산을 홀로 독차지하기 위해 짜증나는 동생을 처리해버린 건 아닐까요? 재판에서 에미의 증언도 일관성이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 그날의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추궁을 하니까 동생을 죽였다라는 자백을 하게 되죠. 근데 그마저도 그랬던 것 같다 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아니, 동생을 토막낸 후에 신용카드까지 맘대로 쓴 누나인데 반성이나 죄책감은 그닥 보이지 않는 듯 했죠. 결국 일본 재판부는 그녀가 아주 위험하고 염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에미에게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를 선고하게 되죠. 상해치사죄라는 건 사람의 이제 몸을 다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살인죄와 다른 거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결국 에미에게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 그리고 사체손괴죄 토막을 냈으니까요. 요걸로 10년형을 선고받게 돼요. 이게 죄값에 비해서 좀 가벼운 형량 같은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에미는 정당방위인데 10년이 무슨 소리냐 라면서 다시 항소를 하게 되고요. 2심에서 결국 7년형을 최종 확정받게 됩니다. 동생을 죽인 누나에게 7년형. 여러분, 초기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됐을 때는 이게 그저 남매 간에 아버지 유산을 두고 벌어진 참극이다 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에서 이들의 복잡한 가정사 그리고 둘의 관계가 속속 드러나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한 정신과 전문의는 장녀 에미, 그러니까 범인 에미가 기능부전 가정에서 자란 생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능부전 가족이라는 건 육아 포기나 또는 학대 등으로 자녀의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상황에서 자라난 걸 말합니다. 이런 데서 자란 아이는 애정 결핍과 함께 자존심도 떨어지고 자기애도 떨어지고 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그 해소 방법으로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공허함을 채우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애미가 유산을 독차지하고 막 물건을 미친 듯이 사대고 방에다 쌓아놓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해석인데, 물론 이런 불안정한 가정 환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슷한 결핍 과정의 자녀들이 모두 살인마로 자라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당화될 수 없죠. 불행한 가정사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버젓한 집에 유산까지 있던 남매입니다. 둘 사이는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형제 간의 티격태격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 돈과 가족 중 가족을 포기한 누나. 이 사건은 씁쓸하게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